친구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미국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법인세 삭감해서 기업은 이익이 확 났는데 임금은 그대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꼭 기업이 잘 되면 임금을 이렇게 가느냐 퀘스천이죠. 우리 선물시장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는 선물시장의 경제적인 실질적인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항상 그것이 우리가 왜 파생상품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느냐,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그거의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나이가 없으면 파생상품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파생상품을 왜 대하고 왜 그걸 하느냐, 그거에는 필요성, 저번에 어떤 기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장의 참여자는 현물시장에 투자자 있어요. 물론 여기도 투기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인데 파생상품 시장은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눕니다. 해저는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투기자가 해저한테 돈을 받고 위험을 안 떠안는 거죠. 해저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 위험을 투기자에게 넘기는 거죠. 이제 차익거래자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현물과 선물 또는 선물과 또 다른 선물, 옵션도 시리즈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일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균형으로부터 벗어나요. 균형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예요. 차익거래자.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해서 무슨 기회냐? 이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이고.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갑니다.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았다가 정상적인 수준이 되면 반대는 거예요. 팔았던 걸 다시 사고 샀던 걸 팔아서 이 일시적인 불균형을 자기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사람이 차익거래죠. 여기는 반드시 시스템이 들어가요. 자기가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시그널 주고 거기서 또 효과가 나오고 다. 스프레드 거래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각 옵션이면 옵션, 선물이면 선물, 근월물, 원월물 또는 상품별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의 균형이 벌어지고 또는 좁아지고 하는 걸 갖다 활용해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이렇게 상향으로 하시고 하향할 수 있고 이런 스프레드, 일정한 상품 간의 일정한 간격을 인터마켓이나 인터이어, 그러니까 피어리어드, 원어물이나 이게 또 차익거래 마찬가지인데 그 같이 하는 이런 여기는 약간 전문적인 꼭 투기자하고 해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장이 현물 시장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스프레드가 뭐고 차익거래가 뭐고 이런 게 있는데 아비트러지 거래라고 하죠. 이게 현선물 연계거래가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하면 내가 그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파일을.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적어놨다가 이거 프린트아웃을 거기다 적으세요. 해지의 개념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물의 포지션이 아까 뭐 환율이 사실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 환율이 올랐다가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올랐으면 내가 달러가 받았으니까 엄청 좋은데 깨지면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unhappy, happy, unhappy 이거 싫어. 그래서 그냥 나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냥 일정한 수준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완전 해지는 거예요. 요거에 반대되게 이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또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깨질 때는 여기 이익으로 상승해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선물 포지션, 현물 포지션 손익이면 선물 포지션 손익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해지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지 포지션은 여기 뭐 이론적으로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감내할 범위의 범주로 만들어놔요. 내가 지금 100만 불의 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는 한 10,000불까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불 이상 되면 나는 뭐 이거 팔고 뭐고 상관없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10만 불 이내로 손익을 축소시키는 거죠.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정한 바운더리로 만들어놔요. 그 변동을. 이렇게 크면 안 좋거든요. 이건 좋지만 이거는 안 좋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너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게 헤징이다. 이 기본 개념입니다. 다 이제 복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변화를 이제 간단하게 좀 미국의 경우인데 옛날에는 이게 실질 기업의 이익과 금융 부분의 이익이 이렇게 실질적인 비금융 부분이고 이건 금융 부분인데 이 70년대 이후 후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금융 부분이 훨씬 더 이익이 커지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금융이 고도화된 파이낸셜이나 기타 상품이 투자 에셋 개념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실질적인 기업 실물 시장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별도의 어떤 자산 시장 투자 자산 에셋 그러면서 무궁무진하게 커져요.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차이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1번 은행원 얘기 그런 거 띄고 그래서 이 금융 부분에 이게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게 규제할 때하고 금융에서의 비금융 대비 상대적 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 탈기준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규제를 안 한다는 거죠. 규제를 안 하면 금융에서 규제 안 하면 금융에 대해서 소득이 비금융 부분보다 훨씬 높아져요. 그러다가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얘들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리스판에서 한 뭐 9차례, 10차례까지 금리 인하하면서 파이낸셜 확 하니까 따라서 금융 부분의 소득이 늘어나요. 그래서 금융 부분은 굉장히 규제와 물론 비금융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금융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로비를 통원해서 규제 부분을 자기한테 이롭게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가공을 가져서 이렇게 많은 뭐죠? 로비를 합니다. 자, 아까 저기 파생상품 경우에 로비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옛날에 1896년에 인천의 미두치인소라고 해서 거래소, 쌀 거래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이미 연평균 한 반 정도를 수탈하고 나서 또 쌀에서 또 다시 이제 강탈해가는 불량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 뺏어 먹고 나머지 것도 합법적으로 쓸어간 경우가 이제 쌀 미두치인소의 경우인데 이 미국과 대두에서 이 거래할 때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정상 가격이다. 정상 가격이 뭐냐면 오늘 최종 결제 가격이에요. 최고 마지막 가격 종가인데 그 가격을 일본 애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오사카 쌀 가격을 우리 거래 오늘 그날 가격을 맨 끝 가격을 우리 미두치인소의 정상 가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걔들은 지들이 정보 채널이나 라인을 통해서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쌀이 1,000원에 끝날 것 같다. 지금 현재 장중에 900원이다. 그럼 사요. 그러다가 뭐 미리 샀다가 1,000원에 끝나니까 당연히 1,000원에 끝나죠. 그러니까 파는 거죠. 더 빨리. 그러면 이거 보고 만약에 1,100원이다 장중에 근데 오사카는 1,000원에 끝난다고 나오니까 먼저 아니니까 선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파는 거죠. 1,100원에. 그래서 종가는 1,000원에 끝났으니까 100원 팔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불량비를 가져가지만 나머지 것도 수탈해 간다고. 이제 우리의 경우도 이제 키코가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이제 수탈에 당하는 거예요. 또 빼앗기고 또 완전히 당해도 왜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얘기하지 말라고 핍박하기도 하고 또 덮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꾸준히.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거기든 크립토커런시로도 또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최만식의 소설 탐년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옛날에 2007년에 금융위기 때 인베스트 뱅킹 순위하고
이 2018년 상반기에 순위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JP 모건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1등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다고 하는데, JP 모건이 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플로리다에서. 나중에 어제 동영상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는데, 보여줄 계획이 있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만들면은 2007년, 8년 이때 위기 때 자기들은 먼저 싹 빠져나와요. 다 아니까. 다 정리하는 걸로 다 나옵니다. 1등으로 되죠. 또 유럽 애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국 애들한테 당했죠. 많이 당했어요. 콜레터럴드 뎁트 오블리게이션 하면서 부채담보 부분권 그런 거에서 유럽 은행들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빠졌죠. 골드만삭스 그래도 여전히 강합니다. 미국 애들이 여전히 앞장서 있어요. 골드만하고 삭스는 자기 사이에서 같이 한 거죠. 기업 금융을 하는 아주 세계적인 인베스터입니다. 자, 알면은 파워예요. 왜 미국과 중국 저기도 나오지만은 책에 이 게임이 안 되냐? 미국이 전 세계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금융 꽉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력도 월등하지만 얘들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도와주고 JP 모건이 이탈리아 도와줘서 EU 가입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사기를 쳐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한 나라들을 이렇게 대가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현대경제에 있는데 그때 동양 쪽에서 동양그룹에서 사장님이 저랑 친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IMF 때 나라가 디폴트가 됐어요. 모라토리움. 돈이 없어. 달러 결제. 신용도 없어. 그런데 어떤 그 컨트랙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외국 기관이 뭔가 보증을 서달라는데 국가가 부도가는데 누가 보증을 서? 그게 뭐냐? 그럼 트리플 A 있는 맨하탄 은행이 이제 보증을 써주는 거죠. 이 계약은 이 성계약은 내가 보증을 한다. 그 계약서 딱 써주는데 얼마나 많이 받아? 4억인가 봐. 딱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그 계약은 전혀 위험이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디폴트 되면 그렇게 형편없이 그 비즈니스를 했을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일에 빼앗고 다 뺏기고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줘도 모르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선물이란 뭐냐? 선물은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어블리게이션, 의무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에셋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품화가 됐어요. 전 세계는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돈 없던 사람은 가난하고 좀 적은 사람이 많아요. 없지. 또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어디다 쓸 줄 몰라가지고 막 부동산 석 올렸다가 이제 거기쪽으로 주식했다가 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이 많아요. 그 에셋을 뭔가 돈을 소환할 수 있는 에셋 개념으로 파생상품, 선물 포함해서 파생상품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거래하냐? 약속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냐? 그런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 철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하느냐? 돈 벌려고 할 수도 있고 유형 관리할 수도 있고 그게 큰 포트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뭐냐? 나는 무조건 돈 버는 쪽이다. 그럼 확실히 그걸로 가야 돼요. 나는 무조건 유형 관리다. 그럼 유형 관리로 가야 되는데 유형 관리하다가 가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와장창 작살이 난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거 가장 쉬운 말로 쓴 건데 파생상품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 선물을 봅시다. 선물의 가격은 미래의 현물 가격이 그냥 기대치예요. 지금 수준에서 앞으로 12월 말에 원달러가 얼마일 것 같냐는 12월 만기 원달러 선물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1,300원이다. 그러면 지금 1,130원대인데 갑자기 1,3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12월 만기에 가서는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가서는 1,300원 오를 거라는 정보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시장. 그러면 그때 가서 1,300원이냐? 그건 모르죠. 가봐야지. 그래서 지금 미래를 일정한 시점의 현물 가격의 기대치가 화장품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놓죠. 아, 이거는 이제 커머디티의 경우는 현물 가격에다가 이거를 12월 때까지 보유했을 때의 코스트.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커머디티하고 뭐. 그래서 이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주는 정도까지 감안해야지 미래의 현물 가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나누면 보유 비용하고 보유 수익이죠. 이제 금융부문에서 커머디티는 컨비니언스 인수라고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보유 비용은 플러스해서 감안해주되 이걸 현물을 그때까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빼줘서 이러한 수준이 이코르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거 없죠. 그래서 이걸 이론 선물 가격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선물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플러스 보유 비용 마이너스 보유 수익 이게 일반적으로 텍스트북 타게 나와요. 그것도 뭐 어떻게 또 하느냐 수식으로 나오는 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의 차이예요. 금융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네거티브로 나오는데 베이시스가 하여튼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헤징은 선물의 현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베이시스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맞죠? 우리 베이시스 리스크가 남아 있어요. 나중에 헤징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와 백어데이션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차익 거래를 한번 볼까요? 여기 선물 가격이에요. 자, 선물. 그 다음에 이거는 현물이죠. 현물에. 그러면 이 기대 현물보다 현재 기대 현물이에요. S22에 R-Q. 아까 비용 마이너스 수익. 이게 익스포넨셜 있죠. 자, 이거는 실제 선물 가격이고 이거는 기대 현물 가격이에요. 기대 현물 가격. 이론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실제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더 커. 그러면은 이때 아비트러지는 물론 커도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 커야 됩니다. 그 할지 그 가능력, 아비트러지 가능력이 있는데 이 선물 가격이 실제 선물 가격이 이론적인 선물 가격보다 이게 기대 현물 가격이죠. 미래. 이거보다 깔끔하게 큰 경우에는 선물을 팔아요. 선물을 팔고 이거는 이제 스탁이니까 스탁이라고 보면은 스탁 언더라인 에셋을 삽니다. 사요. 그랬다가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코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팔고 이걸 다시 삽니다. 그러면 일정한 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일시적으로 확 범위가 넓어진 부분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거는 실제 선물 가격이에요. 이거는 미래 현물 가격 기대치 이론 가격이죠.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선물 가격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선물을 샀다가 그리고 동시에 현물을 팝니다. 팔아요. 동시에 아비트러지 동시에 그 시점에 이건 사고 나중에 되면 이제 마켓 이펙트 코스트가 넓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 사는 동시에 이걸 사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걸 사고 이거 판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팔았던 건 다시 사고 팔았던 거는 다시 파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언더라인 에셋, 이 스탁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가의 선물 같은 경우 이제 베스켓이죠. 코스피를 그대로 따라가는 베스켓을 사고 파는 걸로 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코덱스 200이나 인덱스 그 우리 ETF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해요. 똑같이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게 아비트러지 주가의 선물의 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또 아시죠? 이거 이해하세요? 전혀 몰라요? 괜찮아요. 이제 넘어가고 다시 반복할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번 방학이 아니지. 방학하다시피 하니까 3주. 감이 자 쉬운 걸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선물과 포워드 차이입니다. 선도거래하고 이건 선도거래죠. 그다음에 이건 선물거래예요. 뭐가 차이느냐? 이거는 선도거래는 우리 밭대기 거래처럼 한번 계약하면 나중에 만기에 되어서 이행하는 거 아주 심플한 거예요. 밭대기 거래 아시죠? 이 선도거래는 프라이빗 컨트랙트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장외 시장입니다. 선물은 장내 시장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용어 정리 이렇게 할 때 써있어요. 자, 여기서 저랑 우리 정경민 씨랑 계약을 했어요. 정경민 씨한테 12월에 내가 배추 100포기를 하나에 1,000원씩 산다. 계약을 딱 했어요. 여기다 딱 썼어요. 이름 쓰고 계약 1,000원. 서로 교환했어요. 12월 가가지고 이 배추 좋지 해서 받으면 자 선물은 뭐냐? 저랑 정영민 씨랑 5월에 계약을 했어요. 지금 10월인데 5월인데 12월에 대포기를 하나에 1,000원씩 해서 내가 판다, 이거 산다. 근데 계약을 딱 썼어요. 딱 썼는데 이 증서를 거래소에 딱 올려가겠어요. 거래소에 나는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그럼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아요. 계속 언제까지 사고 팔까요? 12월까지. 그래서 이것이 배추 가다 보니까 6월, 7월 가다 보니까 배추가 가을에 대풍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가치는 나는 팔았는데 1,000원에 팔았는데 비싸게 판 거죠. 나는 안심 안 해도 죽으려고 하는 거 있죠. 왜? 폭락할 건데 이게 1,000원에 가치인데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에 대한 값어치. 그런데 갑자기 질병의 경우 냉해가 와서 연말에 배추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금싸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약 자체의 값어치가 막 올라가요. 선물 컨트랙트 12월 만기 배추 선물 가격이 막 뜨는 거예요. 만기는 12월인데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선물이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이때 가서는 실물인수도 나랑 실물인수도 하면 이제 배추를 갖다 주고 차익 결제하는 차익은 그 실제 가격과 시장 가격하고 내가 사고판 가격하고 약속 가격하고 차이를 정산 결제하는 게 이제 현금 결제 방식 실물인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나눠드릴 그 책을 보시면 자 그래서 선도거래는 그냥 두 당사자가 표준화 안 되고 그냥 특정한 딜리버리 날짜 정하고 일정한 원하는 기간도 지들이 정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지들이 믿어서 지들이 신용 부담 다 해서 당사자끼리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퓨처스는 아까 거래소라고 했어요. 거래소. 트레이드 익스체인지. 이 거래소가 이 결제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요. 물론 당사자의 계약이지만 표준화가 돼서 아무나 춤출 수 없죠. 옛날에 포멀 수트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떠한 딜리버리, 만기, 결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일일 결제, 일일 정산제.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매일매일 손익을 정산합니다. 이 계약의 가치에 대해서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피하고 이렇게 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돈이 나한테 계좌로 들어오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오고 매일매일 정산해요. 그리고 보통 만기 전에 클로즈 된다.
그 전에 자기가 이제 계약으로부터 의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정경민 씨가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사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려면 샀던 컨트랙트는 팔면은 의무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가 없죠. 디폴트 리스크가. 물론 거래소도 망할 수 있어요. 망한 적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익스체인지가 그래서 이 프라핏을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수한다 또는 포워드 컨트랙트를 매수한다는 건 똑같은 위치입니다. 내가 잘 들으세요. 12월에 100만 불을 1달러당 1,000원에 샀다. 그러면 환율은 계속 변해요. 9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1,100원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결제 이행, 어블리게이션. 한 사람이 이때 달러 갖다 줘야 되고 산 사람은 이 가격에 달러 사야 돼요. 1,000원에. 그 계약의 이행은 12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서 떼돈을 벌지 산 경우 내가 이쪽을 떨어져서 내가 손해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00원에 샀어요. 이거를 퍼추에이징 플러스가 없어요. 선도거래가 똑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쭉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1,400원이 됐다고 치면 나는 1,000원에 샀는데 실제 이거를 달러를 이 1,400원이면 내가 싸게 샀잖아요. 400원 벌으니까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1,000원에 샀는데 실제 12월에 갔을 때 가격이 800원 떨어졌다. 나는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200원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익을 포워드 컨트랙트나 또는 퓨처스나 매수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손익들. 그래서 수입업자 같은 경우, 수입업자는 현물 포지션, 현물의 달러의 선물 포지션이 현물 포지션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갚아야 되는데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달러 값이 똥값이 되면 나는 와 외국 그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이 싸지니까 좋은 거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 선물을 매수하는 게 해징이 되겠죠. 지금 다 못하겠는데 마음만 왜냐하면 방학에 휴강을 한번 하니까 그래 나는 태풍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겠어. 딱 보니까 모르는 분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 내가 드린 책자 있잖아요. 그거 다 보셨어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면 그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야 돼. 그게 난 해체가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칭하려고 하잖아. 지금 멈췄잖아. 이거 내가 반복되는 거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아셔야 돼. 기본 이 계약적인 엘지브라적인 그 기술은 알아야 돼. 자, 베네수엘라, 남미 막 지금 개거품을 얼고 있죠. 트럼프하고 달리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칠레, 저 남미 애들 커피 가격이 막 똥값이 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커피나 이런 프라이싱이 다 달러돼 있어요. 달러가 강세를 띠잖아요.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 이 남미 애들은 이걸 자기 수입을 만족하려면은 달러로 저희 자국 통화가 약세니까 더 많이 수출을 해요. 왜냐면 자기 갚을 빚에 그거를 5,000% 막 인플레이션 되고 그러는데 그 달러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더 많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 가격 보면 국제 가격 보면 왜 그래프에다 안 가져와? 그러니까 더 많이 팔고 그래서 또 달러 더 많이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출연하니까 더 가격이 떨어지는 커머디티. 그리고 미국이 주로 러시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 그런 커머디티 가격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려치거든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 나라가 그냥 포삭포삭 그래서 그 자국 통화하고 같이 비례합니다. 지금 보면 갖고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나라가 수입하는 사람 봅시다. 수입업자 한번 봅시다. 해칭을 어떻게 하나?
수입업자는 이게 달러야, 원달러. 원달러. 환율이. 수입업자의 포지션이 이렇죠.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은 지금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2,000원 올라가면 난 2배로 늘어내야 돼요. 지금 기계를 100만 불짜리 하나 수입했는데 그 이자하고 옹호가 풀려면 2배가 된다고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원에 그때 수입을 했는데 계약하고 다 뭐 근데 환율이 500원이야. 그러면 야 내가 빚을 500원으로 2분의 1을 줄어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해피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막 2,000원, 3,000원 올라가면 우리 키코처럼 망하잖아. 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회하려고 막 물량을 더 늘리는 거죠. 더 많이 팔아. 이런 사람들은 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원달러 선물을 사줘. 매수. 그죠? 수입업자. 수입업자예요. 해징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바이. 네? 바이.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을 매수했다면 나는 12월에 결제를 하는데 12월 물인데 12월 가서 환율을 1,000원으로 조정을 하는 사는 거죠. 사는 거. 100만 불은 뭐 10개를 사든지 해서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나는 1,000원에 이미 샀으니까 이익을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선물에서는 깨지죠. 너무 비싸게 샀으니까. 그렇지만 선물을 어차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요거 손해로 상쇄되고 여기 손해는 여기 이익으로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돼요. 이런 식. 그래서 환율이 변해도 안정적인 수준을 만드는 게 해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출업자는 반대가 되겠죠. 수출업자의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해지가 되면 요거 모양처럼 매도해야 선물을. 선물은 매도합니다. 매도해. 그죠?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는 이때 1,000원인데 환율이 1,000원에 내가 100만 불을 미리 팔아. 그럼 언제 100만을 다 갖다 주냐? 지금 안 갖다 줘. 12월에 갖다 줘. 근데 지금부터 12월까지는 누구도 몰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근데 만약에 환율이 2,000원 올랐다. 그럼 나는 작살나는 거죠. 왜? 나는 1,000원에 100만 불을 미리 팔아버렸어. 12월 가서 2,000원이 됐다. 그럼 나는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2분의 1 반토막 나는 거야. 나는 2배로. 그럼. 근데 반대로 1,000원에 팔았는데 미리 12월에 가서 500원이 됐어. 와, 시장에서는 1달러에 500원밖에 못 받는데 나는 이미 1,000원을 100만 불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해피한 거야. 그죠? 그죠? 이해하시죠? 아니, 뭐를 이해 안 돼? 됩니다. 그러면은 해피한 거야.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는 시장이 폭락하겠다. 공매도 하시죠, 공매도. 왜 공매도 합니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하고서 주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지면 내가 1,000원에 팔았는데 500원 떨어지면 빌린 주식 갚으려고 500원에 사서 갖다 주면 난 500원 남잖아. 그치? 물론 수수료 때문에 또 400원에 300원 되겠지만 그게 공매도나 같은 개념이죠. 쇼셀. 이게 가장 기본인데 선물은 매수 이렇게 하는구나. 선물은 매도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옵션은 뭐냐면 옵션은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떨어지면 좀 요까지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싫어. 그래서 요까지 탁 막는 게 콜옵션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산다. 그러고서 요거는 똑같이 누린다. 이게 콜옵션 산 경우. 풋옵션 산 경우도 풋옵션도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도 이거 막창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수준 여기까지는 내가 그냥 돈 따놓고 미리 줄게. 이게 옵션 프리미엄이고
옵션 타겟. 여기까지만 내 감안하고 여기는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쪽은 누리겠다. 이게 풋옵션을 상경합니다. 자, 어시메트리하죠. 이건 시메트리하죠. 그래서 옵션은 어시메트리하고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기본 클래스예요. 대학교. 자, 간단하게 왜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런 건 증거급이라고 해요. 거래소에서 하는 경우 이제 쉽게 제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선물 거래를 한다. 내가 주식을 산다면 100원을 산다면 100원을 다 내야지 사잖아요. 근데 선물 거래에는 100원을 안 내고 그냥 10원을 내도 100원짜리를 거래하게 해줘요. 왜 그럼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든다고 그럴 때 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싸다가 그걸 참여하는데 위험 관리 참여대 비용이 많이 들면은 그걸 안 해요. 그냥 내가 떠안고 말이지. 그러니까 거래에 참여하고 거래하기에 용이하도록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증거금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금을 낼 때 네가 선물 거래에 참여할 때 돈을 디파짓을 하고 내는데 이거는 이행 보증금이지 코스트가 아니야. 그리고 그 이행 보증금은 거래소가 계산을 항상 해요. 위험 관리를 계산하는데 그거는 이틀씩 최대로 깨지는 거, 맥시멈 깨질 수 있는 돈을 미리 디파짓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변동이 계속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 보증금도 더 커져요.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시장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 보증금 금액이 지금 뭐 7%, 뭐 13%, 10% 이게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3개월마다 싹싹 변해요. 어떤 때는 10% 떨어지고 이건 5% 떨어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 수준에 따라서 증거금 수준이 변하는데 이거를 다 상품별로 계산을 해서 이틀치 최대로 맥시멈 깨지는 걸 다 받아요. 거래소 미리. 그러니까 니들이 깨져봤자 이 이행 보증금을 딱 갖고 있으면 거래소는 손해를 안 보죠. 이게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제도를 반드시 운영하고 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 대신에 요것만 가지고는 시장에 참여하게 해주니까 100원 사고 파는 데도 100원 다 안 내고 10원이나 13원이나 7원 50점만 내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건 뭐야? 10%다 그러면 현재 노미널이 100이면 10으로 나누면 10배죠. 10배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팅이 10배로 튀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깨지면 10배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벌 수 있고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한쪽만 보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한번 배팅하고 안 하면 한강에 뛰어내리겠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쪽만 보고.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100% 아마 100%에 가깝죠. 99.99가 깨지는 텐데. 뛰어내리는 거. 그래서 이게 다 틀립니다. 이게 또 일정한 거, 옛날 거예요. 수치는 정확히 보지 말고, 다만, 그러면 왜 선생님 왜 저렇게 퍼센트가 다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리스크가 다 틀려서 그래요. 상품 설계에 따른 실제 시장의 변동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죠. 국채선물에 이런 건 안정적이잖아요. 주가는 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마진이 커요. 이건 참 작고 이건 또 큽니다. 그러면 일일정산, 데일리 세팅이 아까 일일정산 항목회사는 뭐냐면 내가 오늘 산 가격보다 올랐으면 내 은행에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만약에 손해를 봤으면 내 돈에서 나가죠.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 변동에 따른 내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 뭐 이런 포지션은 내가 그걸 계약에 들어와 있는 경우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오픈 인터레스트가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랑 아까 정 선생님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계속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이 계약이 12월 때까지 이 돈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요. 이게 올라가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빠져요. 너무 빠지잖아요. 그럼 꽝 하면 내 은행의 증거금 수준이 너무 없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려라. 안 올리면 반대로 강제적으로 했고 더 모자라는 거는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신용을. 그러니까 거래소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정산해요. 너 오늘 10원 올랐다. 10원 플러스. 너 오늘 마이너스 100원이네. 100원 빼간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관리하니까 이 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면 굉장히 짜증내요. 증거가 모자라면 또 늘어가면 짜증나거든요. 우리 딴거 할 일도 바쁜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안 해요. 그냥 지들끼리 시리뱅크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지들끼리 알아서 하지. 짜잘하게 아니 뭐 코딱지만한 시장에서 일일 정산 자꾸 전화를 쌓고 말이지 이게 귀찮아 안 하는 거. 그거 자격이야. 근데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지증거 일정한 수준에 유지해야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마진 콜이라고 전화받고 이때까지 채워야 됩니다. 이게 유지증거금 수준이 있어요. 보통 이 기초 위탁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진 콜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하고 나서 이거 나중에 막 쭈글쭈글하게 이제 마진 콜을 받으면 이거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당황하지. 선물 거래제도 거래소 제도입니다. 아 시간이 안 돼. 이 가격이 내가 상가격부터 올랐어요. 와 대박 깨졌어요. 근데 이게 유지증거인데 여기. 근데 이 유지증거 밑으로 가격이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안 하면 오후 2시, 오후 12시 넘어서는 이거 처리 안 하면 반대로 브로커가 다 해요. 회원사 금융기관에서. 근데 넣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증거금 관리를 합니다. 저게 안 되면 못해요. 레버리지 효과 75,000원으로 100만원어치 이 금을 거래하는 거예요. 유니금을. 우리가 보통 100g 500만원 하면 550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500만원 투자해도 550만원이니까 수익률이 10%죠. 우리 현물을 할 때는. 근데 선물은 내가 500만원 다 안 들고 7.5%라고 생각을 하면 37만 5천원만 넣고 50만원 벌었다. 수익률이 133.3%. 이게 레버리지. 기준? 근데 이제 깨졌다. 그럼 마이너스 앞에 넣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금이 미니금이 5% 증거금이다. 레버리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200%.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레버리지는 그 증거금으로 이렇게 맥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방향 거래, 힘을 보이지도 않고 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세일 안에도 선물을 매도할 수 있다. 증거금만 있으면 현물 하락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 매도에서. 이게 아니라 이거 아까 똑같은 거고. 미래의 현물 가격이니까 만기가 되면 일치하게 되겠죠. 그때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자, 옵션 15분 동안 또 열심히 달려가고. 옵션은 이게 권리죠. 권리를 상업하면 살 권리가 클래스가 콜옵션, 팔 권리 클래스, 풋옵션.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은 어떤 일정한 언더라인 에셋을 어떤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 권리는 자기가 불리하면 행사를 안 해요. 언제 행사하느냐? 내가 행사했을 때 유리하면 행사하는 거지. 내가 바보같이 있고 어리석게 손해본 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포기해버리는 거고 이익일 때 행사하는 거. 그래서 그 권리를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그냥 공짜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옵션의 프리미엄이 옵션 가격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나한테 판 사람, 그 옵션을 나에게 판 사람은 나한테 내가 샀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샀으면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콜과 풋 그 권리를 나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매도자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응해야 돼요.
이게 업력이에요. 도망가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장외거래 같은 데는 이 매도자가 3년 이 장외거래 길면은 이쪽에서 난 사겠다고 행사를 딱 하면 이 매도자 갑자기 당황해요. 우리가 판정이 이미 많이 찾아보고 그러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행사 저쪽에서 이제 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팔로우하고 체크하고 우리 거래소도 그래 문제가 크게 안 터졌어요. 국정감사 이상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게 다 이러면 뭔가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그걸 왜 어떤 놈이 하는 거야 당황하고 책임을 찾고 옵션의 정의는 이제 하는 거고 콜옵션, 풋옵션 그래서 항상 옵션 이게 뭐지? 이게 날라야 되는 권리의 옵션이냐? 아니면 이게 주가 지수에 대한 옵션이냐? 채권 금리에 대한 권리냐? 이걸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근데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다 가격이 있어요. 시리즈 이제 또 기간도 있어요. 이게 1월 만기냐, 2월 만기냐, 3월 만기냐 또는 이게 가격이 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요.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격이 1,000원이냐, 1,200원이냐, 1,300원이냐 이게 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콜이냐, 풋이냐 그러니까 옵션이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현재 거래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콜옵션은 이게 저희 뭐 밖에 수식이 나와서 뭐 그럴 때